오늘은 민족 자주를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정부는 뭐라고 했냐면은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라고 통보를 일본에 했는데 이게 통보를 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휘되는데 그 효력이 발휘되기 직전에 효력을 일시 중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효력이 일시 중지됐기 때문에 다시 효력이 성립한다라고 발표를 하면 그때부터 다시 그러니까 처음부터 카운터를 하는 게 아니라 날짜를 그때부터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루 남겨놨기 때문에 효력이 발휘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곧바로 이제 지소미아는 종료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일본이 뭔가 변화한 게 없는데 그냥 바로 종료하면 되지 왜 또 굳이 종료를 유예를 해가지고 시간을 끄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답해하는 그런 반응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 내에서도 이런 반응이 있었죠. 현찰을 주고 어음을 받은 느낌이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본이 지금 그 수출 제한을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와 관련해서 3가지 품목 그것과 관련해서 좀 이제 완화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그 입장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단을 유예했다는 건데 일본에서 실제로 뭘 한 건 없고 그냥 그런 입장을 보였다는 건데 그런 입장을 보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실제 이제 행동에서 이 중지를 연장을 한 거라서 그러니까 유예를 한 거라서 일본한테서는 실제 현찰을 받은 게 없다. 우리는 어음밖에 받은 게 없다. 근데 우리는 왜 일본한테 현찰을 줘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인 거죠. 좀 이제 답답한 상황이긴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꼭 그렇게만 볼 거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뭐 시사인의 남문희 기자 같은 경우는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니 한국이 미국에 이렇게 예속돼 가지고 미국의 강압에 밀렸던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그걸 지금 몰랐냐 뭔 새삼스럽게 그러느냐. 오히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 이 지소미아 사태는 미국의 한미일 통제력과 일본 편중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고 한미일 관계 변방에 있던 한국이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정면으로 드러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이 경우에 따라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아예 노라는 얘기 자체를 못했던 거다. 그래서 이 미국과 일본이 당황했다는 거예요. 쟤네들은 원래 노라고 할 줄 모르는 애들인데 왜 갑자기 노라고 하지? 물론 나중에 취소를 하긴 했지만 노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지소미아가 결국은 이제 중지가 안 되고 종료가 안 되고 유예가 되기는 했지만 종료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만으로도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를 보여준 거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종료는 안 됐어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답답해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지난번 아침 햇살 나가고 나서 하루 만에 이제 정부에서 종료를 유예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루 만에 뭐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틀린 건 아니고 내용상에 다시 제가 쭉 봤거든요. 내용상에 틀린 건 없더라고요. 다만 이제 좀 더 기대를 이제 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좀 안겨줬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뭔가 더 자주화되고 자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건 이번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좀 이제 일본에 대해서 한국이 보였던 모습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일본하고만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계속 압박을 넣은 거잖아요. 지소미아 연장해라 계속 압박을 넣었던 거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보여줬던 한국의 모습 이걸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와 정반대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에게 보여주는 모습 보면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인정사정 없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지난번에도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티븐 비건이 국무부 부장관이 됐어요. 상당히 이제 승진한 거죠. 나름 부장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청문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부장관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하고의 협상할 때 협상 파트너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무부면
북으로 치면은 외무상이 되겠죠. 국무부 장관하고 외무상이 이제 협상 파트너라면 자기는 부장관이니까 외무성 제1부상하고 협상 파트너가 되는 거다. 자기 승진한 걸 좀 이제 어필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선희 제1부상이 또 반응을 보였어요. 뭐라고 반응 보였냐면, 그게 아니고 협상 대표는 그 나라에서 지명하는 거다. 네가 고르는 게 아니다. 나 누구랑 대화하고 싶어요 라고 네가 고르는 게 아니다. 정신 차려라. 거절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나 너랑 대화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잠시의 그 틈도 보여주지 않고 미국에 대해서 빈틈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계속 이제 몰아치고 있는 이런 이제 북한의 모습을 계속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뭐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고압적이다. 자존심을 막 있는 대로 긁어놓는다. 그래서 미국을 저렇게 막 다루는 모습이 참 특이하다. 이렇게 많은 이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모습이 미국이 요구하면 결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모습과 이제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이제 남북의 극단적인 이제 차이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 보면은 민심은 크게 저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야 너무 경직됐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미국하고 결국 손을 잡아야 먹고 살 수 있다. 너네 경제 어렵지 않냐. 이런 반응이 이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반응은 북한 외교 잘한다. 우리도 이제 북한의 외교에서 배워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이 있다고 봐요. 근데 두 가지 다 사실 어떤 건 있냐면은 북한의 외교가 부럽긴 하다는 거예요. 외교 잘하는 거 인정은 하겠는데 저렇게 해가지고는 실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입장과 아니야 그래도 저렇게 해야 돼라는 입장이 좀 충돌한다 이런 거죠. 근데 보면은 점차 과거에는 북한의 외교에 대해서는 너무 강성으로만 나가서 하나도 얻지 못한다, 실익이 없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많았다면은 최근에는 아닌데 북한 외교가 우리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잘하는데 이런 입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전문가들도 실제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에는 뭐 진보 쪽에서 좀 많이 그런 얘기들 했어요. 북한이 외교는 잘한다. 근데 요즘은 보수 쪽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오풍연구소 대표인데 칼럼에 저런 걸 썼어요. 남한 외교가 북한에 훨씬 못 미친다. 모르면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디지털 타임스의 정경부 부장이죠. 박선호 부장은 또 칼럼에 이렇게 썼어요. 북한은 이제 조금씩 미국 정상회담의 주도권마저 잡아나가고 있다. 그래서 북한을 보고 배워야 한다. 북한을 보고 배우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보수 쪽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뭐 진보 쪽에서는 예전부터 나오긴 했는데 사실 자주 나오진 않았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00년에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저 거의 20년 전이네요. 오마이뉴스에 저런 기사도 있었어요. 우리가 북한에 꼭 배워야 할 점이 있다. 그게 뭐냐? 내부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자주성과 당당한 태도를 절대 잃지 않는다는 사실. 이런 건 좀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죠. 아무튼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북한 외교는 좀 배워야 된다라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점을 제가 주목해서 봤냐면은 북한이 올해 들어서 미사일들을 계속 쐈잖아요. 단거리 미사일이긴 하지만 미사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연장 로켓이라 그러죠. 뭐 그런 것도 쏘고 뭐 좀 많이 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도발이다. 북한이 지금 도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규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북한이 도발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북미 대화가 결렬된 건 북한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야 북한이 미사일 쏘았기 때문에 우린 대화 못해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이번에 북미 실무협상 결렬됐지만 그거 가지고 야 북한이 잘못한 거야. 북한이 억지 부린 거다. 북한이 뭐 미사일 쏴서 안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분위기가 된 거죠. 근데 저기에도 내적으로 보면은 북한의 저런 강경한 태도, 미국에게 전혀 밀리지 않고 필요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미사일도 쏘고 대화도 하고 대화를 깨기도 하고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는 저게 옳다라고 인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북한 책임이 아니다. 북한 책임이라고 미루지를 못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이제 국내에서 이제 요즘은 이제 국내 여론을 보는데 매우 재밌는 게
포털 댓글들 있잖아요. 뉴스 댓글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추세가 좀 보입니다. 그것만으로 전체 여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좀 추세들은 보이고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북미 대결에서 북한이 세게 나간 거에 대해서 북한 잘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긴 있죠. 근데 주목을 받지는 못해요. 오히려 반론이 많죠. 야, 뭐 북한처럼 하면 우린 망하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북한 저래가지고 맨날 뭐 경제 어렵지 않냐, 이런 반박이 오히려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야, 북한 잘한다, 우리도 북한처럼 좀 세게 나가보자, 뭐 이런 입장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이 그 뭐였습니까? 주한미군 지원금을 5배로 인상하라 해가지고 논란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도 좀 세게 나가자, 맨날 미국한테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러지 말고,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댓글들을 보니까 저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미국엔 세게 나가야 한다. 미국은 세게 나가야 말빨이 먹힌다. 절대 굽혀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전략도 있어요. 이게 그냥 무조건 세게 나가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미국은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히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붙들고 세게 나가면 된다. 뭐 이런 이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너네가 주둔하고 싶으면 너네가 주둔비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입장들도 많죠. 지금보다 5배로 너네가 주둔비를 우리한테 줘라. 뭐 이런 이제 주장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싫으면 그냥 철군해라.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입장들이 막 많은 지지를 얻고 있죠. 과거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인데.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들이 좀 자주적인 모습, 자주 외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갈망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차이는 그럼 어디서 올까? 왜 북한은 저렇게 하는데 한국은 저렇게 못할까? 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뭐냐면요, 자존심과 쌀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이 명분과 실리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존심과 경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뭘 더 우선시하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 쌀을 선택한 거죠. 경제를 선택했어요. 실리를 선택했죠. 우리가 자존심 세우면 보기에는 멋있어 보여도 사실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 경제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경제가 더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되게 강한 거예요. 이건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요, 과거에 이완용의 주장 있잖아요. 뭐 요즘은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뭐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이것과 사실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이 친일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완용이 뭐라 했습니까? 이완용이 진짜 나는 나쁜 놈이고 매국노니까 일본에 나라 팔아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완용도 논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이 엄청 강하고 한국은 약하다. 일본한테 저항해봐야 우린 짓밟힌다. 그러니까 차라리 스스로 일본에게 주권을 넘겨주자. 그러면 일본이 우리 경제 발전 시켜준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런 나름의 자기 논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1운동에 대해서도 이완용이 뭐라 했습니까? 철없는 것들아, 그러지 말아라. 일본이 우리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왜 너네가 자꾸 초치냐.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막 보였거든요, 이완용이. 근데 사실 이런 논리가 지금도 나름 통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저에 깔려 있는 거죠. 한국인의 어떤 의식의 근저에 저런 논리가 깔려 있어요. 경제를 위해서라면 그래 좀 굽히고 들어갈 수도 있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노골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는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제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1990년대 중후반,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어떤 내부를 놓고 보면 97년 이전과 이후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97년에 IMF 사태가 딱 터지면서 완전히 신자유주의 사회가 됐어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회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게 이제 우리만 겪은 게 아니고 사실 90년대 중후반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서 IMF의 이 구제금융을 받아야 당장 우리가 이제 부도가 안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국가 부도가 나는 건데. 그래서 IMF가 요구한 것들을 다 수용을 했어요.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다 수용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이제 사람들, 언론들도 그렇고, 야, 우리가 IMF의 신탁 통치에 들어갔다 지금. 정말 비참하다. 근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있냐?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경제가 어려웠을 때 그렇게 했냐라는 거죠. 그때 비슷한 시기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도 이 외환 위기를 겪었죠. 근데 예를 들어 러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IMF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야, 부도 내, 배째 뭐 이러는 거였어요. 우리 모라토리엄 선언한다. 돈 안 갚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자유주의를 거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정책 펼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지금 와서 보면은 그래가지고 망한 나라는 없어요. 뭐 러시아가 망했다, 말레이시아가 망했다 아니에요. 경제가 다시 멀쩡해졌어요. 아, 꼭 굽히고 들어가야만 살아남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비슷한 시기에 사실 북한도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이건 북한은 약간 다른 양상이죠. 뭐 북한이 외환위기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북한은 사실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국의 봉쇄와 그다음에 원래 북한과 경제 교류를 하던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이러면서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고립이 됐죠. 고립되면서 경제가 이제 완전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러요. 북한에서는 이 시기가 있죠.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무조건 한국하고 미국한테 잘 보여가지고 미국의 경제 제재 풀고 미국의 지원 받아라. 그리고 좀 굽혀야 되는 거 아니냐. 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 북한이 결국은 빗장을 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죠. 성군 정치를 오히려 선언을 합니다. 군대를 앞세워서 우리 국가와 체제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뭐 미국에게 손 벌리고 이건 절대 하지 않겠다. 오히려 이렇게 더 강경하게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어려웠어요, 사실은. 오히려 그때 미국한테 손 벌리고 야, 우리 졌다. 그래, 우리가 항복한다. 이렇게 했으면 경제를 당장 먹고 사는 걸 풀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상당히 오래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경제를 다시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저런 어떤 이제 미국에게 굽히지 않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어려움은 겪어도 결국은 이겨낼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건 좀 보여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한테 우리한테 너네도 저렇게 해라. 미국이 뭐 너네한테 막 이런저런 압박을 넣고 요구하는데 거절하고 좀 힘들더라도 이겨내 봐라 라고 하면 그러자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저게 단순히 월급 200만 원 받던 사람이 100만 원 받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적 파국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그걸 견뎌내라고? 그 과연 쉬울까? 국민들이 과연 그 선택을 할까?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걸 다시 한번 좀 결론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주로 가자. 힘들더라도 자주로 가자. 라는 게 있고 하나는 아니야, 지금처럼 계속 그냥 미국 말 잘 듣고 일본하고 그냥 적절히 타협하고 이렇게 해서 예속의 길로 가자. 계속 가던 대로 가자. 이 두 개의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이번에 자주로 가려고 한번 시도를 한 거예요. 일정 정도 의의는 있었죠. 하지만 결국은 다시 이제 예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제 처지를 또 확인한 거기도 하고 그래요. 저 이제 갈등이 있는데 국민들의 마음속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야, 우리는 정말 노예 근성이 있어. 그래서 예속이 좋아. 이런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민족 자주를 지향은 해요. 하지만 현실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참자.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굴욕적이더라도 좀 참자. 이런 거지. 마음에서부터 막 미국말 잘 듣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런 사람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일본의 경제 제재 딱 들어왔을 때 경제 제재가 아니죠. 경제 공격이 들어왔을 때 경제 공격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일을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상품 불매 운동도 하고 보이콧 해가지고 일본 여행도 안 가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나섰잖아요. 이건 자주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뭡니까? 주한미군 지원금 올려라, 5배 올려라, 안 그러면 철수하겠다라고 하니까 철수할 때면 해라 라는 입장들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좀 힘들더라도 우리는 야, 그 돈으로 차라리 자주국방 할래.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게 마음속으로는 민족 자주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당장 그렇게 됐을 때 걱정되긴 한다, 솔직히. 이런 좀 이중적인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민족 자주로 가려고 그러면 결국 나서는 문제는 경제란 말이에요. 경제가 파국이 되는 거 우린 힘든데, 이건 싫은데,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주를 포기하고 예속의 길로 계속 가자. 가던 대로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옛날에 여러분 혹시 배너라는 영화 아세요? 배너 진짜 오래된, 몇 년 됐죠? 한 40년 됐나 그거? 영화.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배너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전차 시합이라고 해서 그 로마 군인들이 전차를 타고 막 말 달리는 거죠. 전차라는 게 이제 그 말이 앞에서 끌고 뒤에 수레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말을 타고 달리면서 누가 더 빨리 가느냐 이렇게 해서 운동장을 빙빙 돌아요. 근데 여기가 온갖 불법이 다 그러니까 반칙이 허용되는 거예요. 막 잭찍으로 옆에 사람 때리고 막 마차 부딪혀가지고 부시고 막 이런 게 다 허용이 돼요. 거기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둘이서 이제 막 마차 서로 싸우다가 마차가 한쪽 선수가 마차가 부서져가지고 그 선수가 잭찍을 휘둘러가지고 상대편 마차에 딱 걸려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째찍을 붙들고 질질 끌려가는데 그걸 보면서 야, 저 마차가 1등을 하면 저 끌려가는 사람은 2등이다 자동으로 이거죠. 운동장이 질질 끌려가니까 비참하긴 하지만 그래도 2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매달려 있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차가 매달려 가고 있는 그 마차가 1등을 안 하고 그 마차도 속도가 떨어져가지고 꼴등을 하면 이 사람이 제대로 꼴등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에게 의존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왜? 그 의존하고 있는 남이 무너지면 우리가 먼저 무너지기 때문에 덩달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계속 미국한테 의존하고 있는 게 경제적으로 진짜 이득일까? 진짜 실익이 있을까라는 걸 지금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맞죠. 왜? 미국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근본적인 위기에 닥쳤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또 과거에 제가 얘기한 게 많이 있어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아무튼 미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죠.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대체로 내년에서 내후년 정도 되면 미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 경제가 이제 매우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미국에게 계속 의존하고 있다가 덩달아 망하게 되는 건가? 이와 관련해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10년인데 10년이 더 지나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했다가 요즘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게 그 도대체 몇 년부터 시작해서 잃어버린 30년이 되느냐? 1990년부터 보통 시작을 합니다. 1990년부터 지금이 2019년이니까 3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일본 경제가 1990년부터 망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회복을 못하고 30년 때 망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의 세월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그 이전에 일본 경제가 엄청 좋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 석유 파동 이런 것도 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완전 승승장구하고 80년대에는 장난 아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일본 경제가 확 무너져 버리니까 일본 사람들의 어떤 상실감, 자존심의 상처 이런 것들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뭐 10년, 우린 아예 역사에서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일본의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 막 답을 찾아요. 근데 저는 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는 이 85년으로 돌아가서 1985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렇게 주장하는 경제학들도 많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그때 당시에 뭡니까 레이거노믹스 해가지고 신자유주의 막 한참 도입하고 있었죠. 미국의 체질이 그때 바뀌고 있는 시기였어요. 금융업이 발전하고 제조업은 이제 사양 산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융업으로 이제 이 경제 체질이 바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떨어졌어요. 거기를 치고 올라간 게 이제 뭐 서독, 일본 이런 나라들이죠. 일본이 특히 이제 막 치고 올라가가지고 일본이 원래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던 세계의 공장, 세계 제조국이라는 타이틀을 일본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일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무역 적자를 없애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일본하고 무역 단절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일본의 이 엔화를 가치를 쫙 높여가지고
강제로 높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무역에서 흑자를 내도록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85년에 이른바 선진국 5개국이라고 하는 어디입니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그때는 서독이었죠. 이렇게 5나라 재무장관이 모여가지고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합니다.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이제 일본과 미일 무역 적자가 뒤바뀝니다. 물론 그때 미국이 바로 흑자로 돌아선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대일 무역 적자긴 했는데 적자폭이 엄청 났다가 이렇게 확 줄어들어요. 서독도 마찬가지로 확 줄어들고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자기들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른 나라를 그냥 쥐어짜는 거예요. 일본을 약탈하고 독일을 약탈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것 때문에 완전히 약탈을 당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일본도 예측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여전히 호황이었습니다. 80년대 보면은 일본이 막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무역에서 흑자 폭이 줄어드니까 그걸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이 금리를 인하시켜요. 그래서 흔히 이제 제로금리라고 하잖아요. 일본 금리를 인하시켜가지고 대출을 막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엄청 받아요. 이자가 싸니까. 대출을 엄청 받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려고 사업을 확장하니까 노동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막 취업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막 일본 사람들이 취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막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면 돈을 오히려 줘요. 아, 면접 보러 왔으니까 고생했다고 차비를 줘요. 그 돈이 꽤 쏠쏠했거든요. 그래서 면접만 보러 다니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일본 경제가 막 좋았고 막 이자가 싸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에 투기를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와서 뭐 일본 땅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 라는 말이 돌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도쿄만 팔아도 미국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았어요. 그 정도로 천정부지로 막 부동산이 치솟다가 90년 딱 들어와가지고 이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버블 붕괴라고 하죠. 부동산 거품이 확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막 망해버렸는데 한국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국을 쥐어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주한미군 지원금을 5배로 올리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그냥 뭐 장난도 아니고 뭐 한국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 미국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쥐어짜는 거죠. 최근에 그 트럼프가 어디를 갔냐면은 어디더라? 그 애플 회사 있는 곳을 갔어요. 지금 트럼프하고 애플 지금 이제 사장이 CEO가 누구죠? 팀 쿡인가? 뭐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은 애플이라는 회사는 사실 공장이 중국에 있어요. 근데 미국이 중국하고 무역 분쟁을 하잖아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의 가격을 쫙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관세를 붙여가지고. 애플은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져오고 아니면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가져와서 여기서 조립을 하고 뭐 이런 식인데 중국에서 가져오려니까 이게 다 관세가 붙어가지고 비싸진 거예요. 애플 가격이 다 전반적으로 올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애플 CEO가 트럼프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저놈 때문에 우리 회사 어려워졌다고.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애플을 찾아갔죠. 아무래도 뭐 이제 내년에 대선도 있고 하니까 선거 운동 차원에서 간 거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애플에서 막 하소연을 했겠죠. 너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 어렵다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문제는 삼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문제는 미중 무역 분쟁이지 무슨 삼성이에요. 뜬금없이. 삼성이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 애플도 삼성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플에 한해서는 중국에서 들어올 때 관세를 낮춰주겠다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거 뭐냐면은 애플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꾸로 이제 삼성이 애플보다 더 잘 팔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을 눌러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결국은 자기들 경제가 어려우면 한국 기업들을 인위적으로 무너뜨려 가지고 자기들 기업의 이익을 챙기겠다 뭐 이런 거죠. 옛날에 삼성이 애플한테 한번 당한 적이 있었죠. 뭐였죠? 그 특허권 분쟁 때문에. 너네 스마트폰 애플하고 비슷하네. 스마트폰이 다 네모나죠 뭐. 근데 네모났기 때문에 똑같은 거다 이건.
너네 우리 베낀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그게 한 5년인가 10년인가 끌었어요. 재판을. 엄청 오랫동안 재판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대법원에서 부분 파기가 돼가지고 다시 고등법원 내려왔는데 그거를 재판을 중지해 버렸어요. 서로 소송을 취하해가지고 삼성과 애플이 취하해서 그래서 이제 비긴 거냐 비긴 건 아니고 사실 이미 판결 난 것 때문에 삼성이 애플에 특허권 그 벌금 조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거액의 이제 벌금을 이미 납부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냥 적당히 묻어버리자 이렇게 한 거죠 서로. 그래서 삼성이 애플한테 쉽게 말해서 그냥 뜯긴 거예요. 그런 과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한국을 더 뜯어먹겠다 이런 모습을 지금 이제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 미국과 계속 이렇게 예속적인 관계를 지속하면 계속 뜯길 일만 남아 있다. 우리 좀 경제 좀 살만하면 미국이 와서 다 뜯어가고 다시 또 이렇게 힘들게 노력해가지고 다시 또 살아날만 하면 또 뜯어가고 이런 일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속이 아니라 자주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자주를 선택할 때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건 뭡니까? 미국이 가만 놔둘까? 완전 한국 경제를 짓밟아 버릴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우려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자주를 선택한다는 건 결국은 우리가 미국식 경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독자적인 경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 일본에 의존하는 경제가 아니라 남북 경제 협력, 평화 경제를 만들고 중국, 러시아와 동북아 경제 협력을 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한 아세안 정상회의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 또 뭘 하냐면은 경제 쪽에서는 CEO 정상회의라는 걸 해요. 한 아세안 CEO 정상회의 해가지고 경제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하는 거죠. 거기에 그 세계적인 투자자라고 하죠. 뭐 투자자, 좋게 말해서 투자자고 사실은 이제 투기하는 사람이죠. 짐 로저스가 왔어요. 짐 로저스가 강연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야, 지금 그 한국 경제를 주목해 봐야 된다. 1대1로 중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다음에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런 것들이 한국까지 이어지면 이 동서철길이 재건되면 한반도가 글로벌 교통의 허브가 된다. 그리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앞으로 한국이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거다. 세계적으로 경제 측면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이 바로 이 한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남북 경제 협력이 안정적으로 돼서 동북아 이 경제를 꾸리게 되면은 이 지역이 전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될 거다라는 전망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 그거 가만히 놔둘까? 보복하지 않을까?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하듯이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하듯이 한국 경제 제재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 그 보복을 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무역 분쟁 막 하고 있죠. 근데 경제 제재는 못 해요. 경제 봉쇄를 하지는 못합니다. 완전히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무역 분쟁 하는 것만 해도 아까 그 애플사 얘기했잖아요. 미국 내 기업들조차 불만이 있어요. 왜? 그게 자기들한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미국 자본이 중국에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이 망하면 미국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죠, 미국은. 그래서 중국 경제를 완전히 봉쇄하면 오히려 자국의 피해가 되기 때문에 봉쇄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미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기업들과 미국 기업들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미국 기업하고만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한국 기업이 전 세계 많은 기업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죠.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요즘은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자 이거 보세요. 이게 그 스마트 포인터라고 해가지고 이름은 거창한데 그냥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리모컨 쓰는 거예요. 이거 하나 만들 때도 이 앞에 부품, 여 뒤에 부품, 안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 다 다른 나라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 디자인은 또 다른 나라에서 하고 상표 등록은 또 다른 나라에서 하고 이거 물류를 또 다른 나라 거쳐가지고 와가지고 조립은 또 다른 나라에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져와가지고 상표 붙여가지고 파는 건 또 다른 나라가 하고 이런 식이에요. 요즘은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도 기획, 디자인, 설계, 부품 제조, 운반, 조립, 판매, 유통 다
여러 나라들이 다 분업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제 분업 체제가 된 거죠. 이런 걸 이제 뭐 글로벌 밸류 체인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망하면 한국이 망하면 미국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한국이 망하면 미국도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함부로 한국 경제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네 우리한테 복수해? 우리만 죽냐? 너네도 죽어. 이런 자신감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함부로 경제 보복을 못한다. 지금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도 세우고 국가적 자존심, 민족적 자주권도 세우고 경제 실리도 찾는 그런 길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굳이 자존심 꺾어가면서 미국한테 굽실거릴 이유는 이제는 없다라는 것들을 오늘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